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로 가는 길 뉴스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북미 두 정상의 역사적인 하노이 만남이 임박했습니다. 첫 만남은 만찬 회동입니다. 본격적인 핵談판은 내일 시작되겠지만 오늘 만찬 회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회담 전반의 가늠자 풍향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셨죠.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KBS 통일외교부 윤진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윤 기자, 네. 북미 두 정상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있겠죠. 네. 지금까지 오늘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공식 일정을 오늘 마쳤습니다. 주석과 회담을 했고요. 또 무역협정에 서명을 하는 서명식도 마쳤습니다. 이어서는 베트남 총리와 오찬을 하면서 또 회담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숙소로 돌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숙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대신에 수행원들이 할롱베이와 하이퐁 현지 경제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네, 북미 두 정상이 다소 상반된 행보로 보이고 있군요. 자, 하노이를 연결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관세 소장님, 이번 북미 정상회담 사람들은 한반도 평화에 운명이 걸려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적대 관계, 70년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개항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큰 틀에서 포괄적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베트남 이 회담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걸 확인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들을 합의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에 운명이 걸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체제가 어떻게 마련돼 갈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그리고 다시는 그런 공포가 없는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평화 시대의 한반도를 여는 그러한 관문에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의 얘기를 듣고 김경진 기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회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북한 연구자로서 개인적인 소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분단, 전쟁, 그리고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가 오랫동안 계속됐었는데요. 이런 어떤 분단과 적대 관계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개발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국 한반도 문제의 어떤 모순이 집약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라고 한다면 작년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그래서 거기에 이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의 분기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지난번 작년에 있었던 회담들이 전반적인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한다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내용적인 전환이 이루어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북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상들, 또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계기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한 학자로서 상당히 이제 그동안에 바라봤던 북한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1차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두 정상의 일정이 미리 친절하게 공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이 시각 두 정상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터치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정상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 상황 좀 보시겠습니다.
하노이 시내의 저 뒤에 하얀 건물, 저곳이 바로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가질 메트로폴 호텔입니다. 현재 메트로폴 호텔 앞 도로는 완벽하게 통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취재진이 두 정상이 오는 모습을 촬영하고 또 취재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 앞으로의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하노이시 지도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 숙소인 멜리아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멜리아 호텔은 구도심의 한복판에 위치한 곳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이 7분 거리의 북한 대사관에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있을까요? 하노이 구도심에선 조금 떨어진 신도심의 JW 메리어트 호텔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메리어트 호텔은 좀 외진 곳에 있어서 왜 트럼프 대통령만 이렇게 외진 곳에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메리어트 호텔은 경호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각국 정상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소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곳에서 묵었고요.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아니면 시진핑 주석, 중국의 시진핑 주석 등도 이곳에 묵은 바가 있습니다. 두 정상은 2시간 뒤면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은 어떤 동선을 통해 이동을 하게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리어트 호텔을 떠나서 큰 도로를 따라 미국 대사관을 지나 북한 대사관도 지나서 메트로폴 호텔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거리는 총 11km 정도 되고요. 이동하는 데 대략 2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잠시 뒤면 베트남 정부가 이 도로를 모두 통제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떨까요? 비교적으로 훨씬 가깝습니다.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 호텔은 고작 1.7k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7분이면 회담장으로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정상의 출발 시간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하노이시뿐만이 아니라 아주 대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두 도시가 있는데요. 바로 할롱베이와 하이퐁입니다. 이 두 도시는 하노이에서는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있는데요. 이곳이 이름에 오르내린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행단 중에 이용호 부위원장 등의 대표단이 이곳을 찾아서 경제 시찰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전에 먼저 할롱베이에 가서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이후에 현재 하이퐁으로 넘어가서 베트남의 최대 완성차 업체죠. 빈페스트에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현지 상황 좀 볼까요? 아까보다 더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고요. 2시간 뒤에 있을 이 두 정상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시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정상은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단독 회담을 갖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친교 만찬이 예정돼 있는데요.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각각 2명의 동석자가 있는데 그 명단이 방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부위원장, 그리고 리용호 외무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당초 김여정 부부장이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것 아니냐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리용호 외무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통역인데요. 이 자리에는 통역사들도 함께 자리를 하는데 미국 측은 예상했던 대로 이연향 국장이 싱가포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역이 바뀌었습니다. 1차 때 1차 회담 때 싱가포르에서 얼굴을 비쳤던 김주성 통역사가 모습을 감추고 이름이 신혜영이라고 하는 여성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진 인물입니다. 이제 2시간 반 뒤면 이 신혜영이라는 통역사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터치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8시 반쯤 북미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 뒤면 그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듣고 먼저 하노이 현지의 KBS 스튜디오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장원 앵커 나와 계시죠? 네, 하노이입니다. 이곳 시각 이제 오후 4시를 조금 넘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시간 정도 뒤면 북미 두 정상의 2차 핵담판 1박 2일의 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도시 전체가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노이에 도착한 두 정상 움직임이 사뭇 다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종일 숙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노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이곳 KBS 특설 스튜디오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두 정상의 숙소 그리고 회담장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각 30명 가까운 KBS 취재진이 그 일대에서 발로 뛰며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죠. 하노이 국제미디어센터로 가봅니다. 정화영 기자, 이제 만찬 회동이 임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오늘 하루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죠.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활발한 외부 행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의 메시지를 거듭 던진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하루 종일 호텔 안에 집거하면서 회담 준비에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젯밤에 하노이에 도착했죠. 오늘 오전부터 바로 베트남 정부와의 공식 일정을 가졌습니다. 응우엔 부총 국가주석 등을 만나 회담, 오찬 등을 함께하고 무역 관련 서명도 진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번영하는 베트남이 북한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경우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힌 거죠. 반면에 김정은 위원장, 오늘 오전부터 외부 일정이 있을 거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없었습니다. 어제 북한 대사관을 잠시 방문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이 숙소인 멜리아 호텔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번 회담에서는 회담 자체에 매진하기 위해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행보가 오늘 만찬 회동과 이후 일정을 통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멜리아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한승현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회담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집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상회담까지 2시간여 정도 남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다른 외부 일정에 나서기보다는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회담을 준비하는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왔고 오늘은 하루 종일 숙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정상회담을 앞두고 숙소에서 협상 전략을 짜는데 총력을 집중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한때 다른 외부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고요. 하이퐁 등 경제 시찰도 김 위원장은 가지 않고 리수용 부위원장 등 수행단 일부가 떠났습니다. 회담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수행단과 함께 추가 비핵화 방안의 수위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요구 수준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인 이곳 멜리아 호텔에서 메트로폴 호텔까지는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차량 통제를 하게 되면 회담장까지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회담 시간 30분 전쯤 숙소를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 있는 멜리아 호텔에서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죠. 자, 오하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숙소로 돌아와 있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반쯤 이곳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차 캐딜락 1은 이곳 주변 도로를 모두 통제한 채 여러 경호 차량의 엄호를 받으며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숙소 주변은 무장경찰과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호텔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은 탐지견이 폭발물을 탐색하는 등 보안에 한층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이곳 메리어트 호텔도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의 차량으로 북적이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2시간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회담 의제와 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오전 11시 반쯤 트위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베트남처럼 매우 빠르게 번영할 것이다.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내 친구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훌륭한 기회라며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저녁 만찬 전까지 숙소에 머물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등 협상에 참여한 주요 참모들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KBS 뉴스 오하영입니다. 이번엔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예정된 정상회담장 그리고 만찬장인 메트로폴 호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유진 기자. 오늘과 내일 전 세계 언론이 가장 주목하는 장소이고 이제 두 정상의 만남 2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곳 상황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 시간이 다가올수록 이곳 회담장 주변은 취재진들과 시민들로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보이는 흰색 건물이 바로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호텔의 정문 쪽입니다. 이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경계가 매우 삼엄했습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 울타리 같은 거 보이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호텔로 진입할 수 있는 길 대여섯 개를 다 막아놓고 경호 인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오늘 두 정상이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하고요. 북한 측은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만찬에 함께합니다. 싱가포르 회담 때는 없었던 만찬 일정인데요. 북측으로서는 미국 정상과 만찬을 하는 게 정상국가 이미지를 뒤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 있었던 두 정상의 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표가 공개되면서 자세히 알려졌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8시쯤 숙소를 떠나서 이곳으로 오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통역만 배석한 채로 20분 동안 단독 대화를 나눕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만찬 전에 양 정상이 솔직한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라서 이때 오갈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후 만찬이 시작되는데요. 비공식 친교 만찬이지만 이미 회담 의제와 관련한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세기의 정상회담 2라운드가 시작될 메트로폴 호텔 주변에서 저희 취재진들은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네, 전 세계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곳 하노이 KBS 특설 스튜디오에 지금 통일 외교부의 이효용 기자, 그리고 베트남 전문가죠. 또 동남아 전문가시고요. 한국 동남아 연구소 연구위원장인 김희재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예. 자, 이효용 기자. 지금 가장 주목되는 공간 메트로폴 호텔이에요. 그리고 일정도 그렇고요. 방금 정유진 기자 보도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멀베이니 실장,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한다는 건데 물론 만찬이니까 공식 회담과는 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석자가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지금 폼페이오 장관하고 김영철 통전부장 겸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짧게는 한 8개월간 이루어진 북미 간의 어떤 협상에 있어서 사실 고위급 협상을 책임져 온 인물들입니다. 사실 이번 어떤 그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비건 특별대표라던가 김영철 특별대표 좀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조금 뒤로 물러선 그런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지만 사실상 이 최고 지도자의 의사를 대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쭉 끌어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이 만찬에 배석을 함으로써 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친교를 이제 다지는 그런 과정에서 참석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보고요. 또 이용호 외무상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북한의 대미통 그다음에 미국 통으로서 굉장히 영어에도 능통하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의 어떤 외교 정책에 책임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배석의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이 미국 측에서는 이번 만찬에 소셜 디너, 그러니까 친교 만찬이라고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핵심 인물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이 이제 멜리아 호텔 내부 공간들입니다. 뭐 만찬이든 아니면 단독 회담의 공간이든 아니면 끝나고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가능한 곳들인데
지금 어제 이 자리에 계신 김희재 교수가 직접 어제 오후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메트로폴 호텔이 오페라 윙이라는 신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안과 경호에 유리하고요. 숨겨져 있는 어떤 회담을 하기 좋은 비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꼬냑을 마실 수 있는 바 같은 분위기인데요. 여기도 밀실처럼 완벽한 보안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정원이 보이는 30명 규모의 회의장 또는 만찬장입니다. 만찬을 한다면 이곳에서 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어제부터 이곳 지역에 삼엄한 경비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만찬이 있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굉장히 긴 이름,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지금 1901년, 그러니까 120년 가까이 됐어요. 네. 이 호텔이 정상회담장으로 선택된 이유, 김희재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이 호텔을 다녀간 명사들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클린턴 대통령도 이곳에 숙박한 적이 있고요. 유럽의 왕족들도 선호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도 품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이 내부 정원으로 통하는 계단이다. 내부 이렇게 볼 수 정원에 있습니다. 있는 계단의 모습인데요. 내부 정원이 중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방을 건물이 둘러싸고 그 안에 이렇게 정원이 지금 있거든요. 정원. 저 정원이 이제 호텔 객실인데 저게 네네. 지금 보이는 거 외에도 이렇게 미음자로 저 정원을 둘러싸고 있고, 그러니까 네. 저 정원은 일종의 비밀의 정원이다. 맞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네네. 예. 그래서 뭐 약간 찌그러진 미음자 정도의 건물이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저런 은밀한 정원 공간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과 북한의 의전 담당자들이 이 최근 며칠 동안 이 내부 정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저 정원에서 뭔가의 친교 행사라든지 만찬, 두 사람의 첫 만남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엊그저께 이 메트로폴 호텔을 외관도 둘러보고 실내까지 네. 사실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갔다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갖는 의문 하나가 네. 거기가 지금 하노이 구스이가 서울로 따지면 명동처럼 이렇게 인파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네. 가보셨죠? 가봤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정상회담을 네. 경호가 가능할까, 보안이 네.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지금 네. 내부 공간을 보니까 의문이 좀 풀려요. 그렇습니다. 사실 1차 정상회담 때 카펠라 호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섬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는 아주 은밀한 공간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에 가보면 저도 처음에는 왜 하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까? 분명히 하노이에도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이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런 내부에도 굉장히 다양한 룸이 있고 뭐 창문이 있는 방, 없는 방, 그다음에 창문이 안쪽 내부 정원으로만 나 있는 방,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그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 창 밖으로 보이는 것이 내부 정원입니다. 네. 이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룸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요새 같은 구조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호에도 전혀 불리한 요소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아마 양측에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공간은 한 1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 내부의 룸인데요. 양쪽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배석을 하는 확대 정상회담이라던가 아니면 아주 단촐한 단독 정상회담, 이런 것도 가능한 장소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진과 구조를 지금 사진을 통해서 구조를 보면은 네. 1박 2일 일정에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 네. 단독 만남, 맞습니다. 그다음에 확대 정상회담, 네, 네. 그리고 친교의 시간, 네. 만찬, 산책 네. 이런 것들이 저 한 공간에서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간의 이 동선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서요. 이 공간이 크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그 분위기나 다양한 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곳들이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사진이 이것도 이제 김희재 교수가 찾아내신 사진인데 네. 67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시사 잡지 라이프지의 표지 사진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의 지금 카페 공간, 지금도 좀 익숙한 공간이고요. 네. 지금 그 왼쪽 화면이 뭡니까?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여행자들이 커피를 마시고 꼬냑을 음미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 지하에서는 그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런 방공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베트남을 폭격하던 당시에도 이 호텔은 계속 운영이 됐었고요. 그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 수영장 아래 지하 대피 공간이 마련될 정도로 어떤 치열했던 미국과 또 베트남의 어떤 전쟁의 유산도 남아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북베트남군이 미군의 폭격을 피해서 지하로 숨는 네. 그런 공간이 바로 메트로폴 호텔 앞에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베트남과 미국 어떤 적대적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 그곳에서 지금 50년 뒤에 새로운 세계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벤트가 열린다. 그런 역사성도 방금 이효영 기자가 설명한 그런 어떤 구조의 편의성 못지않게 이 메트로폴 호텔이 회담장으로 선정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972년 제임스 본다가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많은 베트남 인사들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평화의 씨앗이 뿌려진 공간인 셈입니다. 네. 자, 만찬에 앞서서 1대1 단독 회담이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그런데 20분밖에 안 돼요. 네, 네. 이 기자, 20분으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네네. 네, 지금 처음에 일정이 공개됐을 때 아마 다들 그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20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은 좀 그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양쪽이 아마 오늘 밤에 합의문의 문안을 가다듬는 작업을 할 겁니다. 네. 내일은 두 정상이 만나서 최종 확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밤에 어느 정도 그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데요. 이 그동안의 여러 실무 협상, 여러 단계의 실무 협상을 거쳐서 치열하게 물밑에서 협상을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양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서로의 의사나 진정성을 좀 확인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20분이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회담의 성과, 합의문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일정입니다. 네. 단독회담, 만찬, 그리고 만찬 뒤에 일정이 혹시 또 있을까요? 현재까지 만찬 뒤에 일정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쪽에서 공개한 일정은 10시 30분쯤에 만찬이 끝나면 바로 호텔로, 숙소로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뭐 지금까지처럼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혹시나 이제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나오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여기서 취재하면서 보면은 네. 북한 측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 부장의 동선이 네. 굉장히 이제 주목받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한 군데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오페라하우스를 네.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거기서 혹시 만찬이 열리는 것 아니냐, 네, 네. 아니면 두 정상이 같이 공연을 관람하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오페라하우스는 사실 김창선 부장도 여러 번 방문을 했지만 미국 쪽 의전팀도 방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여기에 사전에 와서 취재를 했던 저희 KBS 취재팀이 취재를 한 결과 27일, 8일에 뭔가의 행사가 있다라는 관계자들의 얘기도 저희가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일단 두 정상이 이곳에서 공연을 본다거나 하는 일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혼자 공연을 관람한다든지 하는 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오페라하우스 김희재 교수님은 네. 그저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입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이제 프랑스 식민 통치 세력이 이곳에서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우아한 공간인데요. 규모는 파리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보다는 작습니다. 600석 규모지만 아르데코 양식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지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 내려다보면 이 2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지금 메트로폴 호텔뿐만 아니라 짱땡 거리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식 도시계획의 정수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만찬 이유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남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류 기간 동안에 뭔가가 네.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자, 이제 두 정상의 260일 만의 만남 그리고 만찬 회동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두 정상의 이 시각 현재 움직임 그리고 정상회담의 공간인 메트로폴이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소식 화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하노이 현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하노이입니다.
네, 다시 서울입니다. 하노이 회담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데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황현택 기자, 북미 정상이 오늘 저녁 친교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상회담에 돌입하는데 문 대통령도 기대감을 표시했군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마침 오늘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제와의 오찬 이후 문 대통령은 내일까지 하루 반나절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회담 막판까지 물밑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하노이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정부 각급 채널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두 정상의 첫 만남, 그러니까 친교 만찬과 관련한 현지의 보고가 오늘 밤 늦게라도 문 대통령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박 2일 회담이 끝나는 내일 저녁에는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도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회담을 마치는 대로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인데요. 통화에선 두 정상이 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도 논의할 텐데 이때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그 시기도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가까운 문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모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3.1절 100주년 행사입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구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문가들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조성열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윤진 통일외교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만찬이 이제 딱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만찬 회동에 대한 얘기를 하노이 현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일반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만찬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뭐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상 북미 간의 회담은 이제 시작됐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10분간의 환담, 20분간의 단독 면담이 회담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만찬이 있습니다만은 만찬에도 온 그 수행원들 전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네. 외무상과 그 통전부장, 김영철 통전부장 이 두 사람만 배석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좀 더 논의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시간이다. 그래서 북미 정상이 다 실무 대표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지금 북미 간에 뭐가 쟁점이고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상응 조치를 미국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거기서의 이 절충점을 찾는데 나름대로의 조금 아직도 여백이 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을 뭐 양 정상이 서로 요청을 하고 좀 더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만찬 시간이 매우 중요해서 그런 실무적인 협의도 되고 또 하나는 그 신뢰 관계를 좀 더 쌓아서 네. 다시 말해서 허심탄회한 배경 얘기를 주고받음으로써 좀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만찬 시간은 매우 중요하고 여기서 나름대로 상대 측의 요구와 강조점이 뭔지를 받고 그러면은 만찬이 끝난 이후에 실무 대표들은 아마 상당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 문안 조율에 집중을 할 걸로 보입니다. 만찬이 끝난 뒤에도 실무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찬에서 논의된 내용이 있고 네. 상대방이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네. 또는 뭐 이거는 고수를 해야겠다. 이것이 나름대로 정해질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실무 협의가 아마 밤샘 문안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것이 원만하게 돼야 내일 오전에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사실상 회담은 시작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 차관님 말씀은 단순히 이번 만찬회동이 저녁을 같이 먹고 또 뭐 덕담을 나누고 인사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담판이 회담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만찬이 되려면 베트남 측에서 초청을 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들
고위 수행원들을 초청해서 베트남 주석이 만찬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만찬인데 이거는 디테일한 세부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이 회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싱가포르와 달리 이런 형태의 만찬이 생겼고 미리 또 1박 2일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한 번 더 짧은 시간이지만 회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다. 네. 배석자를 봐도 그런 점을 좀 시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초 우리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참석하지 않겠느냐. 전 세계 언론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 세계 언론이 다 틀린 셈이 돼버렸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배석자가 리용호 외무상이 추가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주된 협상을 했던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그 김영철 이제 통전부장 여기서 사실 이제 당 이제 부위원장은 이제 원래 예상했던 인물이었고 이쪽에서 미국 측에서 이제 멀베인이 비서실장 대행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김여정 선전부 제1부부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어떤 그 격실 갖춘 그냥 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07년 4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첫 정상회담을 가진 게 2017년 4월 달에 이제 마라라고에서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붙어가지고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단순하게 이제 의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무역 협정, 그러니까 무역 마찰에 대한 뭐 백일 플랜이라든지 또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이른바 중국 아웃소싱론이 중요한 의제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이제 신경전도 벌였었는데요. 당시 이제 잠깐 이제 그 보고받는다고 시진핑 주석을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 뜨고 와서 당시 미국이 이제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이제 사실 은근히 이제 그 중국을 압박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찬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그 허심탄회하게 신교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의 협상의 연장선, 전초전으로서 그 이후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신경전도 같이 좀 벌이고 있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오늘 만찬에서 양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누느냐 그거에 따라서 오늘 만찬 이후에 그 실무협상 합의문의 빈칸을 채우는 실무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금년이죠. 작년 6월달에 그 싱가포르에서 회담할 때도 보면 그 회담 끝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이 굉장히 그 상기돼 있었거든요. 김영철 부위원장도 아마 그 당시만 해도 실무 오찬을 하면서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찬 끝나고 두 정상의 얼굴을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원만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 핵심 쟁점들이 타결이 안 되고 내일 또 다시 또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요약을 하면 결국은 비핵화 조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넓이와 깊이의 문제, 상응 조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넓이와 깊이 문제는 핵심적인 그 관건은 신뢰 문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는다면은 더 넓고 깊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찬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비핵화의 의지라든가 또 비핵화가 된다면 정말로 체제 안전 보장을 하고 경제 발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성, 이런 거를 만찬을 통해서 자기들의 방향성과 의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를 논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쟁점이 돼 있고 대립이 돼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하노이에서 두 정상이 만나기까지 2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순간에 대한 세리머니도 있겠죠. 윤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만나면 아무래도 처음 10분이 환담 시간이거든요. 그 얘기는 10분간 가벼운 인사를 하는 자리이니까요. 아무래도 악수도 하고 사진 촬영도 하고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몸풀기 시간이 10분이 있고 그 이후에 본회담을 20분간 하게 되는데요. 이 20분도 통역이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을 뺀 두 정상이 대화를 하는 시간은 10분. 그러니까 한 정상당 5분 정도씩만 발언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지난 1차 때 싱가포르 회담 때를 상기해 보면 그때 이제 카펠라 호텔에서 양 정상이
이렇게 양쪽에서 걸어 나와서 중앙에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었죠. 이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만남이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일 회담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정을 좀 보죠. 내일은 단독회담과 수행원들이 같이 모이는 확대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이 있고요. 오찬 이후에는 하노이 선언 서명하는 서명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는 아마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 혼자 할지 아니면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도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공동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서방 기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질의응답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모습은 북한 대표단이 하이퐁 산업단지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네요. 네. 자,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번에는 뭐 물론 형식도 중요하지만 역시 핵심은 어느 정도 비핵화해서 성과를 내느냐,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가 나와야 그걸 또 성공으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 회담은 역시 영변 그 핵시설, 그 동결, 그리고 폐기 또 거기에 따른 그 사찰과 검증 문제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변 핵시설로 국한이 될 것이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영변 외의 핵시설까지, 네. 그리고 ICBM의 그 미사일, 그 기지까지 모든 것까지 포함이 될 것이냐. 네. 그래서 영변 핵시설과 함께 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함하는, 근데 그것도 사찰과 검증이 수반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응 조치는 또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등가성의 문제. 예. 이걸 가지고 아마 굉장히 그 문안 조정에서 많은 씨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네바 합의라든가 또는 그 9.19 공동성명 2005년도에 이런 합의를 보면 주로 그때는 동결 대 보상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영변 핵시설을 중심으로 한 폐기 대 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이 제시된 그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과거에 그 합의서는 조금 포괄적인 것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그 뭐 날짜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까지 명기는 실무 협상으로 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좀 명확하게 돼야만이 동결이 됐든 폐기가 됐든 또는 플러스 알파로 영변 외적인 지역이 됐든 ICBM까지 포함을 하든 또 뭐 핵무기, 핵물질, 핵탄두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체제 안전보장 조치로서 이제 종전선언의 문제, 어떠한 형식의 종전선언을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불가침과 평화선언이 담긴 그러한 종전선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연락사무소, 북미 관계의 정상화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 이런 것이 뒤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가 다시 말해서 핵시설, 영변을 비롯한 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제재 완화 문제를 비롯한 체제 안전 보장의 종전선언의 문제 또는 연락사무소의 문제, 뭐 전략자산의 배치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논의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순서로 어떠한 단계에서 어떻게 배합을 등가성 있게 시켜서 이거를 로드맵을 마련하는가. 이것이 이번 회담의 나름대로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북한에서 언급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가 말씀하신 대로 뭐 ICBM이든 북핵 폐기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나와줘야 어쨌든 성공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 그 작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또
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9.19 평양선언까지 1년의 과정을 보면은 비핵화 내용이 상당히 이제 진전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보면은 북한이 이제 그 판문점 선언 직전에 판문점 선언 때는 북한이 주동적 비핵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남북은 각자 맡은 일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첫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이 풍계리에 대한 그 핵시험장을 폭파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7월 달에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약속한 것이 동창리에 대한 어떤 그 사찰을 통한 해체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9.19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은 남북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한 비핵화의 진전을 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 핵 문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문제, 그리고 동창리나 이제 그 풍계리에 대한 그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이행의 문제를 상당히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9.19 공동성명 같은 경우는 기본 특징이 이른바 현재 핵에 대한 말대말의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핵심적 과제라고 한다면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 얘기했던 영변 및 영변과 같은 추가적 조치 이렇게 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라고 한다면 플러스 또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인 과제라 해서 과거 핵 북한이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핵 분열 물질이나 네. 핵탄두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를 적어도 말과 말의 단계에서 약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약속이 없게 되면은 이 영변핵 시설이 이행이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회담의 어떤 동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 때문에 지난번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연설에서 한 부분이 바로 이제 비핵화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 그러니까 협상의 로드맵을 제시된다. 타임라인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실제 이행 계획을 논의하는 부분은 이번 그 중요한 과제고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북미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실제 뭐 이행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 핵에 대한 문제, 실질적으로 북한이 미국이나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다룰 것인가. 네. 구체적인 이제 뭐 내놓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거에 상응해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해제하는 또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추가적 결의안이 아마 그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변핵 시설에 대한 행동 대 행동의 합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플러스 그 과거 핵에 관한 북한과 미국 간의 말대말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매우 성공적이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번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 있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보죠. 브리핑 룸에 있는 정윤석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북미 정상회담을 보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 키워드별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정상의 차입니다.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관심이 쏠리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의 차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동당역에 도착한 김 위원장이 열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바로 이 차량입니다. 무게가 5톤, 방탄, 방폭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어떨까요? 공식 명칭은 캐딜락 원. 이보다는 비스트, 야수로 더 자주 불립니다. 방탄유리 두께만 13cm,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한 산소 공급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김 위원장에게 자신의 차를 보여주고 한번 타보겠느냐 권하기도 했는데 이때 김 위원장이 살짝 미소만 지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두 정상의 밥입니다. 잠시 뒤 베트남 현지 시각 오후 7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9시부터 두 정상의 첫 만찬이 시작됩니다. 두 정상이 밥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시각도 있지만 외교가에는 만찬 외교, 음식 외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찬 자리는 가장 오래된 외교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된 음식을 통해서 회담 당사국이나 개최국의 메시지 그리고 그 만남의 의미 등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만찬 메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슈퍼 심플, 예상보다는 간소하게 차려질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당시의 메뉴를 좀 살펴보면요. 미국식 새우 칵테일,
한국식 오이선, 동남아식 채소 샐러드가 나왔었습니다. 세 나라의 음식이 어우러진 모양새였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햄버거에 대한 애착이라 그럴까요? 자부심이라 그럴까요? 상당합니다.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1차 회담에서는 햄버거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오게 될지 관심입니다. 지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식사 시간은 워킹 런치, 업무 오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면서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였죠. 하지만 오늘 식사는 친교 만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베트남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찬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한 만큼 두 사람의 첫 단독 회담 직후에 이어질 오늘 만찬 자리에도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용입니다. 정상회담을 치르기 위해서는 최고급 호텔, 경호, 의전 등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상당 부분을 베트남이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들이 지금 양국 정상들의 숙소, 하노이에 손꼽히는 고급 호텔들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 싱가포르 정부가 실제 들인 비용이 약 133억 원 정도, 그리고 홍보 효과는 6천억 원에 달했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른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격 대비 효과가 매우 훌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거두게 될 비용 대비 효과, 이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예, 대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핵화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간단하게 좀 상응 조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결과를 낸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비핵화를 얻으면 상응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어떤 게 가능할까요? 상응 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네. 해제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하는 거, 종전선언이라든가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라든가 전략자산 배치를 네. 중단하는 문제라든가 연합 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이 비핵화를 아까 플러스 알파 얘기도 하셨지만 네. 미국에서는 좀 더 넓게 이거를 요청을 할 것이고, 북한에서는 제재 문제를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 또 유엔 안보리에 또 결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동력을 이번 그 합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다음 단계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가 반드시 또 만나서 이거를 마무리를 져야 될 수 있는 고리,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재도 완전히 금방 되지 않는다면은 유예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이행이 안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거나 완화하지 않더라도 대상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재로 보면은 광물 수출 문제라든가 수산물, 의류, 섬유 제한 문제, 또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문제, 원유, 또 정제유를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제, 합작 투자 문제, 금융 제재, 제재가 전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거를 포함해서 11가지라고 그래요. 큰 틀이. 예.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고 촉진시킬 것인가. 그것도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제재 문제가 어떻게 포함이 되고 표현이 될까. 그것도 관심이고, 또 하나는 종전선언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다른 측면에서 체제 안전보장 조치를 가지고 비핵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거를 등가성 있게 배열을 하고 순서를 정하는 것이 요번에 이제 합의서에 나오겠죠. 예. 조 의원님께 짧게 한마디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미국은 제재 완화를 덜컥 내줄 수 없는 입장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남북 경협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는 미 의회의 어떤 승인을 얻어야만
미국의 독자 제재를 풀 수 있고요. 유엔 안보리는 이제 그나마 미국이 행정부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면제하고 이에 따른 미국 민간인들의 방북 허용하는 부분들이 아마 경제적 관련된 최대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들이 못하는 부분은 유엔 안보리 분야에서 특히 이제 그 정제유라든지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제 마지막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이 그동안에 제공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처제에서의 새로운 결의가 가능하다면 원유 공급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요. 우리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금강산 관광이나 또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개성공단 그리고 이제 철도 연결 사업과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동의한다면 유엔 안보리에서 면제 조치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첫 만남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노원 앵커가 진행하는 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해